오늘은 핵무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보시면 러시아 전쟁이었다거나 또는 북한을 인해서 우리가 자꾸 원자폭탄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듣게 되는데요. 원폭을 처음 개발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죠. 그 개발 계획을 맨하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수행했던 인류 최초의 핵무기 개발 계획의 암호명이 맨하튼 계획입니다. 1941년에 시작하지요. 당시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오펜하이머가 미 군의 감독하에 지휘를 맡았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요. 원자폭탄의 파괴력은 정말 엄청났죠. 히로시마 원폭 투하로 미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실제로 통계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그 원폭의 투하로 인해서 13만 명이 직사하고 몇 년에는 12만 명이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어떻게 놓고 나면 25만 명을 대량 학살한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1946년 태평양의 산호섬 비키니에서 미국의 공개 핵실험이 열렸습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파리에서 수영복 패션쇼가 열리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디자이너 루이 레아드가 발표한 수영복 이름이 비키니였습니다. 그런데 왜 수영복 이름이 비키니였을까요? 한 여성 모델이 몸의 90%를 노출시키는 파격적인 수영복을 입고 나왔고 그 충격이 핵탄두의 실험과 거의 유사하다 해서 비키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영복은 발목까지 가리는 치마였는데요. 그 충격은 거의 원폭 실험에 비유될 만하겠지요. 원자폭탄의 아버지인 오펜하이머는 내가 원자폭탄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원자폭탄의 사용에 대한 결정은 정치인이 내린 것이며 나는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핵심만 놓고 본다면 결국 우리가 난 책임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오펜하이머는 일본의 원폭이 투하되고 수십만 명이 죽자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었죠. 그 다음 대통령이 트루먼인데요. 트루먼 대통령이 이제 수소폭탄 만들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오펜하이머에게 제의를 했었나 봐요. 그때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내 손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다 라고 하면서 양심상 못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여러 차례의 부탁을 모두 거절하자 정부의 명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몰아서 모든 공직에서 추방하고 정부가 감시하게 돼요. 어떻게 놓고 참 불쌍한 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 원자폭탄을 제안한 사람은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했다고 하지요. 독일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아인슈타인은 원폭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미국 정부 입장에선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 계획에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아인슈타인을 참여시키기는 어려웠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워낙 유명세가 있었던 아인슈타인이 안 나타난다면 기자들이 그걸 이상하게 여겨서 참여를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맨하탄 계획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은 오펜하이머가 됐던 것이죠.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활동했던 과학자고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에서 활동했던 과학자인데요. 전쟁 상황에서 대립하는 두 나라의 천재 과학자들은 아이러니하게 둘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정부로부터 원자폭탄의 개발에 요청을 받았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이젠베르크는 나치의 강제 소환으로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판단과 선택은 달랐던 거죠. 하이젠베르크는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연구를 하는 척하면서 할 수 있는데 안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이젠베르크는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들어가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든 거다라고 비난하기도 하긴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양자역학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던 바로 그분입니다. 저도 과학에 대해서 좀 무식합니다만 사실 양자역학이 뭔지 우린 잘 모르지만 한국 영화 중에 이 제목을 가진 영화가 하나 있긴 있었죠. 양자물리학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포스터에 이런 말이 써 있네요. 생각은 현실을 만든다라고 써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 전 세계에는 12,700개 정도의
탄두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과 러시아가 대부분 시간 90%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요. 추정치로는 미국보다 아이러니 1위는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대략 한 7,000개 정도를, 그리고 미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6,800개 정도를, 그리고 프랑스가 300개, 중국이 한 270개, 영국이 210개, 파키스탄이 한 140개, 인도가 130개, 이스라엘이 8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개수는 사실은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8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선 북한이 9번째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핵의 위력은 대체 어떤데요? 라고 묻는다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는 TNT 16킬로톤입니다. 이게 13만 명을 직사시켰죠. 대체 왜 이름이 리틀보이인지 모르겠어요. 빅보이라고 불러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럼 지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의 위력은 얼마나 될까요? 주로 10위권 안에 있는 핵무기는 프랑스, 영국, 중국 것들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미국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탄두를 차르본바라고 하는데요. 이 핵탄두는 50메가톤급입니다.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한번 추정을 해본다면 현재까지 만든 폭탄 중에 가장 큰 폭탄이고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리틀보이 3,000개를 합친 것보다 그 위력이 세다고 하죠. 한 번에 4억 명 이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무기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제 옆으로 하나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원폭 투하 시에 나타나는 버섯 구름의 모습입니다. 이 원폭의 버섯 구름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노량진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노량진에서 근무할 때 제가 있던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이었고요. 제가 일하는 연구실이 10층에 있었는데요. 그 바로 옆 건물에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학원 이름이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수종합반이었던 중앙학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10층에서 쳐다보면 옆에 있는 건물이 내려다 보이지요. 그러면 옆에 건물에 쉬는 시간인가 봐요.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와서 동시에 담배를 피워댑니다. 거의 그 시간이면 필 수 있기 때문일 텐데 한 대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띄우는 이 모습과 똑같은 담배로 만든 구름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핵 보유 현황이나 한국의 핵 보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